자, 이번에는요, 경우의 수 파트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 이 접근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베이스. 그럼 진짜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하면서 할게요. 근데 사실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요. 어떤 유형화, 뭐 이럴 땐 이렇게 푸세요, 이럴 땐 이렇게 푸세요. 사실은 너무 시기상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년에 이제 확률과 통계 단원에 들어가셔서, 2학년 가셔서, 이제 경우의 수 파트를 다시 배울 때 그 뒤에 또 세부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이렇게 큰데 우리 사실 1학년 때는 요만큼만 배운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뭐 경우를 안다고 세분화 시킨다고 해도 경우를 안다고 사실은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 경우일 때는 뭐 이렇게 보세요 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분류하는 게 사실은 지금 큰 의미가 없어요. 좀 더 많이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분류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있잖아 수학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사람마다 좀 달라요. 견해가 뭐 외워 이런 거 무조건 외워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외워 그렇게 하지만 물론 외워서 푸는 거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빨라요. 하지만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그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겸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라고 외웠으면 어떤 문제가 이런 문제인지를 내가 보자마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이 외운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서 외우는 이런 것은 조금 더 깊게 공부한 친구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내신 공부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라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자 우리가 유형을 좀 나눠서 생각하는데 자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우리가 뭐냐면 노가다입니다. 노가다는 그 전문 용어가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이 방송 영상인데 뭐라고 써야 돼요? 네, 일일이 구해보는 거죠. 일일이 구해본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 조건에 맞는 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구해라 보면 경우를 이렇게 나누면 되겠구나 또는 이렇게 곱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다짜고짜 보자마자 그냥 이런 경우를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없어요. 말했지만 글자 하나가 달라지면 경우의 수가 확 달라집니다. 말했지만 일일이 구해보는 게 기본 골자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한두 개를 구해봐야 어떻게 구해야겠다는 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 네, 한번 구해보겠다. 일일이 다 구해보겠다. 은어로 노가다 해보겠다. 라는 마인드로 경우의 수는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기본 전제로 깔고요. 자, 두 번째 뭘 생각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여집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집합이 있을 때, 전체 집합이 있고요.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A가 아닌 이 부분을 우리가 뭐냐면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복잡해. A가 너무 커요. 생각하기 힘들어. 그럴 때는 A가 아닌 부분을 생각해서 뭐 하겠다? 전체 경우에서 A가 아닌 경우를 빼주면 당연히 얘네들도 분할 형태잖아. 그지? 전체 집합에 대한 분할 형태 아닙니까? 교집합이 없고 합치면 전체가 되고 그죠? 그래서 전체에서 A 여사건이라고 하는데 얘를 빼가지고 구하면 되겠다라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임원, 여기서 임원 3명을 뽑아요. 임원 3명을 뽑는데 여학생이 2명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남학생으로 할까요? 자, 남학생이 2명 이하일 확률을 확률이 미안해요. 남학생이 2명 이하의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러면 남학생이 2명 뽑힐 경우도 있고 남학생이 1명 뽑힐 경우도 있고 남학생이 안 뽑힐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생각하기가 복잡하죠. 물론 경우를 그렇게 3개인데요. 선생님 나누죠. 나눠서 계산해도 됩니다. 각각을 다 더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반대. 그러면 남학생이 2명 이하 뽑히지 않을 그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죠? 남학생이 3명 뽑힐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번 3명 다 될 경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체에서 남학생 3명 다 입원할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 전체 7명 중에 어떻게? 3명을 뽑는데 전체 경우에서 뭘 빼는 거야? 남학생 모두 다 뽑힐 경우니까 4명 중에 3명을 뽑힐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다. 이게 훨씬 더 간단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 복잡해서 그거의 반대 사건, 반대 집합을 생각해서 전체에서 빼주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또는 여집합을 통해서 구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이게 바로 뭐냐면, 어려운 말로 포함 배제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왜 포함 배제냐면 A와 B를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배제시키고 그래서 포함 배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요것을 이제 한 단계 더 확장하면 즉 집합이 3개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NA, NB, NC 한 개씩 전부 다 더하고 그 다음에 겹치는 거죠. NA 교집합 B 빼기 NB 교집합 C 빼기 NA 교집합 C를 빼주고요. 또 너무 빼줬으니까 이번에는 더해줍니다.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더해준다. 자,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그래서 포함 배제 시킨다라고 해서 우리가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쓸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뭐 이런 게 있었죠.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맨 앞에 남학생 또는 맨 뒤에 남학생이 올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 있었죠. 익힘제 문제 있어요. 자,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자, 맨 앞에 남학생이 올 경우.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 앞에 남학생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맨 뒤에 남학생이 오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맨 앞에 남학생이 오는 경우니까 4명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맨 앞에 세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하면 돼요? 나머지 뭐 하면 돼요? 나머지 6명을, 아니야. 몇 명이죠? 6명 맞나요? 6명을 배열하니까 6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맨 뒤에 남학생 오는 경우는, 맨 한 명 뽑아가지고 맨 뒤에 세워요. 맨 뒤에 세우고, 나머지 6명을 1등부터 6등까지 배열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배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까 이거 어때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 맨 앞에 남학생 오고 맨 뒤에 남학생 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얘는 맨 뒤에 남학생 오고 맨 앞에도 남학생 오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두 개를 다 더하면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뭐 빼줘야겠다. 뭘 빼줘야 된다? 맨 앞에도 남학생, 맨 뒤에도 남학생. 그러니까 4명 중에 남학생 2명을 골라서 맨 앞과 맨 뒤에 세우고 나머지 5명을 나열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죠? A 또는 B니까. 맨 앞에 남학생이 오는지 또는 맨 뒤에 남학생이 오는 거니까 A 합집합 B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 남학생은 맨 앞에 올 때, 맨 뒤에 올 때, 그 다음에 맨 앞과 뒤에 다 남학생이 올 때를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집합을 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포함 배제 원리라고 하나만 쓰기 아니라 2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얘랑 여집합이랑 합쳐서도 많이 나와요. 문제가 합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 문제까지 풀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도전 문제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1, 2, 3, 4, 5 5개를 나열하는데 얘를 나열해서 A1, A2, A3, A5라고 하자. 첫 번째 오는 숫자를 A1, 두 번째 A2, 세 번째 다섯 번째 A5라고 할 때 첫 번째는 1이 될 수 없고 자, 두 번째는 2가 될 수 없고 세 번째는 3이 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좀 단순화시켜서 만약에 첫 번째는 1이 될 수 없고 두 번째는 2가 될 수 없다라고 할 때의 경우의 수를 구해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좀 단순화시킨 거야. 도전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1이 올 수 없고 그 예를 들어서 그런 집합이 있다고 해요. 나열했는데 첫 번째는 1이 안 오는 그런 집합. 그러니까 첫 번째 1이 안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1이 온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집합을 생각할 거 아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가 오지 않고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1이 오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2가 오지 않고 이거에 대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해라라는 건데 이걸 잘 보면 뭐야? 뭐 기억 안 나요? 네, 집합에서 배운 뭐야?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드모르간의 법칙이 하면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A 합집합 B에 대한 뭐야? 전체 여집합.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전체 여집합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지. 전체에서 얘를 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죠. 근데 얘를 또 어떻게 구해?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또 뭐야? 포함 배제 원리에서 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쓰기도 합니다.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죠? 이거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1이 오는 경우, 두 번째 2가 오는 경우, 그죠? 겹치니까 빼주고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죠. 자,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유형들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두 번째, 세 번째죠. 포함 배제 원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일단 지우고 갈게요. 네 번째 뭐냐면, 배열하는 데 있어서 이웃할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는 이웃하지 않을 때. 이웃할 때부터, 그냥 이웃할 때. 자, 물론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 4명과 여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일렬로 배열할 때 여학생 2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일렬로 배열하는데 여학생 2명이 이웃한다. 이웃하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묶어서 생각한다. 묶어서. 여학생 2명을 마치 한 명인 것처럼 묶어서 이웃하고 있으니까 항상 붙어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여학생 2명을 묶어서 한 명인 것처럼 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총 5명을 배열하면 되겠다. OPO, 팩토리얼이죠. 그런데 여학생이 2명이 있지만 A, B가 있을 수도 있고 B, A가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바꿀 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경우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겠다는 거죠. 즉 이웃한다 그러면 묶어서 생각한다 하는 거죠. 3명이 이웃한다, 모두 이웃한다 그러면 3명이 따다닥 붙어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3명을 한 덩어리로 계산한 다음에 3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3팩이죠. 그죠? 그것을 곱해서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럼 이웃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됐냐? 이웃하지 않을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사건으로 구하지 않고요. 왜냐면 이게 2명인지 3명인지 달라지기 때문에. 2명만 이웃할 경우에는 여사건을 생각해도 괜찮아요. 2명이 이웃하지 않으니까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 빼줘도 괜찮아요.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3명이 이웃하지 않는다,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가 계산이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과서 문제에 있었죠. 좌석이 10개 있는데 10개의 좌석이 있는데 3명을 거기 앉힐 거예요. 10개 좌석이 일렬로 있는데 3명을 앉힐 때 이 3명이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얘네 3명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려면 생각보다 복잡해요. 앞에 1, 2번이 붙어있는 경우, 2, 3번이 붙어있는 경우, 1, 3번이 붙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 1, 2, 3번 모두 붙어있는 경우, 막 이렇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복잡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웃하지 않을 때라고 하면 이 이웃하지 않을 애들 빼고 나머지 애들을 배열하는 겁니다. 즉 좌석이 몇 개야? 10개 있잖아요. 10개. 그럼 얘네가 앉을 좌석 3개 빼고 나머지 7좌석을 먼저 배열하는 겁니다. 7개를 배열해 놓은 거야. 7개를 배열했어.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사이사이에 얘네들을 끼워놓으면 되는 거지. 그럼 자동으로 이웃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7개의 의자를 앉히면 몇 개가 좌석이 생겨요? 8개. 8개의 좌석에 3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얘는 뭐냐면 8P3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예를 들어 투명 인간이라고 해서 투명 인간 7명을 앉히고 나머지 3명을 사이사이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좋은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이웃하지 않을 때라는 말이 있으면 그 나머지 상관없는 애들 있지. 걔네들을 먼저 배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면 된다라는 것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4명,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남자 4명, 여 3명이 있는데 남자들이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런 거야. 여학생 3명을 먼저 배열해요. 여학생 3명 배열할 경우의 수 뭐야? 3P 이상, 3팩토리얼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남학생을 남는 4자리에다 배열하면 되니까 4P4 이렇게 배열하면 남학생들은 모두 이웃하지 않게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배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웃한다는 얘기 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볼게요. 사실 이렇게 만들려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는데 그냥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색칠 문제. 여러분 색칠에 대한 건 기본적인 골자가 뭐냐면 어떤 영역이 있는데 다음을 색칠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4가지 색 이하로 색칠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색 이하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4가지 색 이하로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할 때 인접한 부분, 즉 변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은 같은 색깔로 칠할 수 없다가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맞닿아 있는 부분도 같은 색깔로 칠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그 출제자의 의도가 참 의심스러운 거죠. 그런 문제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배열로 문제를 내든지 다른 걸로 내든지 굳이 색칠 문제를 낼 필요는 없다. 색칠 문제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다고요? 몇 가지 색 이하냐라는 거라 인접한 부분은 같은 색깔로 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랬을 때 몇 가지 칠할 수 있냐? 자, 이런 색칠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향력이 가장 큰 거예요. 영향력이 가장 큰 애부터 생각해라. 이거 사실 이거는 꼭 100%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영향력이 큰 애부터 생각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적절하게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이용해야 됩니다. 즉 적절하게 합의 법칙, 고배 법칙 그 경우를 잘 나누거나 또는 곱하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자, 여기다 색칠하면 영향력이 누가 제일 크냐면 얘는 지금 벌써 4명이랑 다 맞닿아 있잖아요. 그죠? 얘부터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좋겠다라는 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갖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색칠할 수가 몇 개 있냐면 4가지 색 이하니까 4가지 색 이하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 4가지 색칠할 수 있죠. 첫 번째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으로 우리가 색칠한다고 생각하고 1번 색칠하면 어떻게 돼요? 4가지 색이니까 4가지. 그 다음에 4가지 색칠했으니까 두 번째는 뭐야? 이 첫 번째 색 빼고 칠해야 되잖아. 자, 이렇게 잘 봐요.
내가 곱하기로 한다는 건 곱의 법칙을 쓴다는 거고, 곱의 법칙을 쓴다는 건 내가 여기에 뭐 빨간, 노란, 파란 뭐 주황이 있다면 빨간색을 칠하나 노란색을 칠하나 어차피 두 번째 고를 쓸 거는 세 가지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칠하는 거야. 곱하기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곱의 법칙을 쓸 때는 뭐야?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를 바꾸면 돼요. 즉 여기다 내가 빨간색을 칠했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러면 뭐 색깔을 칠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네 가지 색 중에 하나니까 이거가 빨간, 파랑, 노랑, 검정 이렇게 네 가지를 칠한다. 그러면 내가 빨간색 칠했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거 파랑, 노랑, 검정 세 가지다. 세 가지. 세 가지라고 썼으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그냥 파란색을 칠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자, 그럼 빨간색과 파란색 인접하고 있으니까 3번에는 뭐랑 칠해야 돼? 빨간색과 파란색을 제외한 빨간색, 파란색 제외한 뭐 두 가지를 칠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내가 뭐 검은색을 칠했다 이렇게 예정하고. 자, 4번에는 빨간색과 검은색만 피하면 되죠. 빨간색과 검은색만 피하면 되니까 파란색, 노란색 중에 하나니까 또 두 가지 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란색을 칠했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고요. 자, 빨간색과 노란색만 피하면 되니까 파란색, 검은색 중에 하나 칠하면 되니까 또 두 가지. 자,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요 5번부터 칠하면 안 되나? 자, 5번부터 칠할 때 한번 생각해볼게요. 영역이 작은부터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5번부터 칠해. 지금 5번에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색깔 4가지 있겠죠? 4가지. 여기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 칠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 칠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뭐 4번 칠해볼까? 4번 칠하면 빨간색을 제외하고 3가지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 파란색을 칠했어요. 파란색.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빨간색을 제외하고, 네, 뭐 이렇게 뭐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색칠 문제가 이렇게만 되면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꼭 내가 영향력이 있는 걸 먼저 생각한다 해서 이거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영향력이 있는 걸 왜 생각해내냐 그러면 자 이런 문제, 좀 문제를 조금만 바꾸면 색칠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색칠하는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음 영역에 빨판 오면 4가지 색깔 이하로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합니다. 자, 영역이 아무래도 얘가 제일 많겠죠. 그죠? 제일 많아서 1번부터 색칠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거기다 내가 색칠하고 있는 거 하나 골라서 적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색칠해볼게요. 두 번째 색칠할 수 있는 경우는 파, 노, 검 셋 중에 하나니까요. 제가 여기다 파란색을 색칠합니다. 셋 중에 하나니까 셋 중에 하나 적었어요. 자, 근데 빨파 제외하고 하나, 빨파 제외하고 노검, 노란색을 칠했다. 두 가지가 칠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색칠할 때요. 여기 색칠할 때 그럼 뭐 있어? 빨노 생각하고 빨노 빼고 파, 검으로 색칠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얘 빨간색이랑은 얘가 맞닿아 있지 않아요. 맞닿아 있지 않는데 빨간색도 칠할 수 있다고요. 됐어요? 그런데 잘 봐요. 여기다 내가 빨간색을 칠하면 빨빨이니까 얘는 빨간색 빼고 세 가지 색 다 칠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빨간색을 칠하지 않고 근데 파란색을 칠하게 되면 빨간색, 파란색 제외한 두 가지만 칠할 수 있다고요. 즉 여기서 뭐가 되냐면 경우가 달라져요. 경우가 달라진다. 그래서 색칠할 때는 인접한 애도 봐야 되지만 인접하지 않고 이렇게 꼭지점으로 만나는 애 있잖아요. 요런 애를 잘 봐야 돼요. 요런 애를 잘 봐서 경우를 어떻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할 경우 여기에다가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깔을 칠할 경우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자, 빨간색을 칠할 경우는 아까 처음에 색칠한 것과 동일한 것을 칠하니까 그냥 바로 똑같이 칠해야 돼요. 빨간색 칠했어요. 그럼 얘는 마지막 거는 빨간색이니까 한 가지 색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깔이니까 그러면 빨간색과 노란색 뺀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색칠할 수 있죠, 그죠? 두 가지 색칠하고 빨간색 예를 들어 파란색을 칠했다. 그럼 파란색과 빨간색이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니까 여기도 두 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경우의 수는 결국 이거 나눴으니까 이 두 개는 3, 4, 7에 더해야 되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7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색칠 문제에서는 적당하게 경우를 잘 나누는 것, 우리가 이거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곱하기를 잘 활용하는 것, 곱의 법칙. 그래서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적당히 잘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경우를 아는 게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꼭지를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마치 뭐 색칠하는 문제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더 복잡한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아니라 막 이런 이치도형이다 색칠을 칠한다 그러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 원의 모양이다 이렇게 색칠하는 거죠. 막 돌려도 같은 색이다 이런 문제 나오면 옳지 않은 거죠. 물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언제 배울 거냐면 2학년 올라가서 배웁니다. 지금 배우는 우리가 색칠 파트에서는 사실 크게 고려할 것이 많이 없어요. 뭐만 있어? 이런 경우만 고려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뭐 있죠?
뭐였지? 우리가 그 도전 문제에서 색칠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집합이 이렇게 색칠하는 거 있잖아. 여기 가장 큰데 여기 색칠하고 보니까 얘네들이 뭐야? 얘네들이 다 꼭지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다를 때 따져서 계산했던 기억나나요? 그렇죠. 색칠은 이 정도만 생각하면 우리가 되겠다. 물론 이 위에도요 여러 가지 더 많이 만들어내면 끝도 없이 많아요. 하지만 말했지만 말 한 끝이 달라지면 완전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의 수 파트를 경우를 나누고 마치 뭐 유형을 나누고 내가 뭐 이 유형은 이렇게 해서 외워서 풀겠다 이런 마음은 좀 접으시고 그건 나중에 3학년 때 가서 총정리하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보시고요. 실제로 지금은 내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사고할 것이냐 지웠네요. 먼저 노가다로 일일이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유형을 파악하고 내가 어떻게 한번 나눠서 구해보겠다 또는 경우를 나누겠다 또는 어떻게 계산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문제에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 약간 어려울 게 낼 거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얘기하셔서 많이 두렵고 긴장되고 떨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생각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하고 질문 선생님이 한다고 선생님이 답해주지 않잖아요. 왜요?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고 이 친구 생각 저 친구 생각 물어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확립하는 우리 거꾸로 수업 1년 거의 다 됐잖아요. 그죠? 그런 마인드가 이제 자리 잡고 있어야 되죠. 그런 마인드가 여러분의 수학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긴 영상이었지만 아무튼 강의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 잘 보세요.